아버지가 남긴 건 돈도 유산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권의 수첩. 그리고 가족을 바꾸어 놓은 한 문장.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버지가 살던 작은 방 앞에 섰을 때 나는 이상한 적막을 느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공기엔 사람 사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이 천천히 식어가는 듯한 냄새. 그 방은 집안에서 가장 구석진 곳이었다. 가족들은 편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그 방에 들여보냈다. 아버지는 조용한 데 좋아하시잖아. 동생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가족이 만든 변명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조용한 걸 좋아하신 게 아니었다. 그저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리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작은 창 하나, 눕기도 버거운 좁은 침대.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는 멈춘 지 오래였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그저 접힌 이불과 반쯤 비어있는 물컵뿐이었다. 아버지, 나도 모르게 목 끝에서 말이 흘렀다. 그 순간 침대 옆 작은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도배지도 벗겨진 낡은 나무 서랍. 왜인지 모르게 그 서랍만이 방 안에서 유일하게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서랍을 열었다. 딱 가볍지만 묵직한 소리가 났다. 서랍 안에는 누렇게 바랜 수첩 하나가 있었다. 크지도 않았다. 싸구려 공책. 표지에는 볼펜으로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하루 기록.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버지가 평생 글 쓰는 걸 싫어하셨던 분이었다. 말도 아끼고 감정도 잘 드러내지 않고 늘 됐어만 말하시던 사람. 그런 분이 왜 이런 걸 남겼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1월 3일. 아침에 아들 내외가 출근한다며 문만 두드리고 갔다. 아침밥은 내가 알아서 먹어야겠지. 괜찮다. 혼자 먹는 게 익숙하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혼자 아침을 드셨던 걸까? 다음 문장을 넘겼다. 1월 7일. 며느리가 바쁘다고. 이번 주도 손주들 얼굴을 못 본다. 보고 싶다. 하지만 말하면 부담될 테니 참자. 나는 희생하는 법을 이미 너무 잘 배웠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늘 우릴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혼자 이런 글을 쓰고 있었다니.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월 14일. 등이 너무 아프다. 병원 가자고 하면 애들 부담될까봐 말 못했다. 미안하다. 나는 늘 가족에게 짐이 아닌 척하며 산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짐이었던 적이 없다. 그런데 왜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했을까?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다. 1월 18일. 방이 조금 춥다. 아들한테 말하면 난방비 많이 나온다고 또 걱정할까봐 그냥 이불 하나 더 덮었다.
작은 방이지만 이 방에서 있는 시간이 제일 많다. 가족이 웃는 소리가 들리면 같이 있고 싶지만 불러주진 않네. 나도 조용히 웃어만 본다. 나는 그 문장을 보고 수첩을 손에서 놓을 뻔했다. 그 말이 너무 아팠다. 아버지는 옆방에서 우리가 웃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속에 섞이지 못하고 서랍 옆에서 혼자 웃고 있었다. 나는 다시 수첩을 폈다. 마지막 페이지가 손에 걸렸다. 수첩 뒤편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단 한 줄. 다른 날과 달리 날짜도 없었다. 그냥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나는 우두커니 그 문장을 바라봤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문장인데 가장 큰 무게로 가슴을 눌렀다. 그 말은 아버지가 느꼈던 모든 외로움, 모든 고독, 모든 두려움이 압축된 문장이었다. 나는 그날 그 방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 조용히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걸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의 수첩을 손에 쥔 채 차마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 방에서 나갈 마음도 들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 작은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누구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걸 이제라도 알고 싶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다음 장을 넘겼다. 1월 19일. 아침에 기침이 조금 났다. 손주들 감기 옮길까봐 거실에 안 나갔다. 며느아이가 뭐 먹고 싶냐고 물었는데 그냥 됐어라고 했다. 먹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다. 나는 손을 멈추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불편을 주기 싫어서 항상 됐어라는 말만 하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말이 부담을 주기 싫어서라니. 나는 눈을 감고 한숨을 삼켰다. 1월 20일.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다. 아들 내외는 바쁘다 했다. 손주 목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까 하다가 혹시 아이들 방해될까봐 그냥 조용히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 방은 거실 지나 가장 끝에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려면 딱 거실을 지나가야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누가 방해될까봐 문조차 열지 못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나는 아이들 웃는 소리를 조용히 들으며 그 소리만으로 위안을 삼았다. 나는 수첩을 살짝 덮고 얼굴을 감쌌다. 이건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살아온 기록이 아니라 혼자 버틴 기록이었다. 1월 21일. 기력이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병원 가자고 하긴 어렵다. 나까지 신경 쓰면 애들 힘들까봐. 살아온 게 그렇지 뭐. 말하면 짐이 되고 참으면 편해지고. 나는 문장을 따라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는 평생 이런 방식으로 살아오셨다.
자기 아픔을 숨기고 자기 고통을 참아내고 가족이 웃으면 뒤에서 따라 웃는 삶. 그건 강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였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다. 1월 22일. 여기서 글씨가 갑자기 삐뚤어졌다. 종이가 살짝 눌린 듯한 흔적도 있었다. 오늘은 누가 문을 두드린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괜히 기대한 내가 바보다. 나는 수첩을 꽉 쥐었다. 아버지는 누군가가 자신을 찾길 바랐다. 딱 한 번이라도.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그 기대마저 스스로 지워버리려 했다. 1월 23일. 오늘은 조금 춥다. 전기장판을 올릴까 하다가 전기세 걱정돼 그냥 덮었다. 그래도 방구석에서 햇살이 들어오니 좋다. 이 방에서 그래도 따뜻한 건 햇살뿐이다. 햇살뿐이다. 나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늘 함께 있었는데, 같은 집에 살았는데, 왜 아버지는 햇살을 사람보다 더 따뜻하게 느꼈을까? 아니, 우리가 그만큼 아버지를 차갑게 만든 걸까? 다음 페이지는 다른 날과 달리 글이 짧았다. 종이 끝이 약간 젖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눈물이 종이에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를 폈다. 1월 24일 마지막 기록. 오늘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안 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기다린다. 누군가, 아버지, 밥 먹었어요?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난 하루를 버틸 수 있으니까. 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 방에서 누구보다 조용하게, 누구보다 간절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면 이 방을 열어준 사람이 내 마지막 인사 전해주길 바란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는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떠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도 알고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차갑게 오그라들었다. 아버지는 미안해할 사람이 아닌데 미안해야 했던 건 우리였는데 나는 그 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방식.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말하지 않는 삶. 이제 와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었던 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감정을 이 작은 수첩에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글을 읽은 채 방바닥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가슴은 누군가 손으로 움켜쥔 듯 답답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 아버지 유품 정리 다 됐어. 동생의 목소리였다. 그 뒤로 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이 방의 공기와 거실의 공기는 너무 달랐다. 아버지는 이 차이를 매일 느끼며 살았던 건가? 나는 수첩을 품에 안고 거실로 나갔다. 동생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뭐야, 형. 얼굴 왜 그래? 나는 아무 말 없이 수첩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열었다. 첫 장을 읽고 웃음기가 사라졌다. 두 번째 장을 읽을 때 입술이 굳었다. 세 번째 장에서 손이 멈췄다. 형, 이게 뭐야? 그 말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답할 수 없었다. 그저 말했다. 계속 읽어. 동생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아버지가 혼자 밥 먹었다고? 형, 이건 사실이야?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1월 21일에 적힌 아버지의 고통을 읽을 때 동생의 손이 크게 흔들렸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몸이 아픈데 우리가 몰랐다고?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우리가 모르려 했어. 동생은 숨을 들이마신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손주들이 장난감을 두드리며 웃고 있었지만 이 집의 공기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거실 반대편에서 조용한 발걸음이 들렸다. 무슨 일이에요? 동생 아내, 즉 며느리가 아버지의 수첩을 힐끔 보았다. 동생이 짧게 말했다. 여보, 이거 읽어봐. 그녀는 필체가 삐뚤어진 노인의 글을 한 줄씩 천천히 따라 읽었다. 나는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그 문장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바로 떨어졌다. 아버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모두가 몰랐지.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저는 아버님이 불편하실까봐, 자주 들어가면 귀찮아하실까봐, 그래서 조심한 건데. 내가 말했다. 조심한 게 아니라 멀리한 거였어. 그 말이 나오자 며느리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외로우셨나요? 그녀의 울먹임은 이 집에 쌓여있던 침묵을 깨뜨렸다. 그 순간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우리 집에 낯선 소리가 울렸다. 울음소리였다. 동생이 수첩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죄송해요만 반복했다. 나는 얘기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방 하나에 남겨두고 살았어. 그 말에 동생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렇게까지 외롭게 만들 줄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아도 외면한 거야. 이 말은 그 누구보다 나에게 향한 말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아왔는데 우리는 자기 생활에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점점 작은 공간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공간에서 조용히 자신의 존재를 지우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말했다. 오빠, 근데 이거 왜 마지막 기록이 1월 24일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월 24일. 아버지가 떠난 날이었다. 그러면 그날 이후에는 아버님이, 동생은 억지로 말을 삼켰다. 형,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이 방에서 혼자. 나는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게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날조차 우리를 기다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려 주기를. 누군가 밥 먹었냐고 물어주기를. 누군가 자신에게 여기 있어도 된다고 말해주기를.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기다림 속에서 혼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잃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놓친 거야. 그 순간 동생은 상자 속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 작게 소리쳤다. 형, 이거 뭐야? 나는 놀라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동생이 들고 있던 것은 수첩 아래에 숨겨져 있던 작은 봉투였다. 아버지는 일기 말고도 우리를 위해 무언가 더 남겨둔 것이었다. 그 봉투는 손으로 오래 잡았던 듯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걸 보는 사람에게 내 마지막 마음을 전한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우리가 외면했던 시간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가족을 뒤흔들 두 번째 반전, 아버지의 진짜 마지막 마음이 담겨 있었다. 작은 봉투 하나가 우리 가족 모두의 시선을 잡아끄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말. 이걸 보는 사람에게 내 마지막 마음을 전한다. 동생은 그 문장을 계속 중얼거렸다. 형, 이거 열어야지.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 너무 늦게 들은, 너무 마지막 같은 말이라 누구도 감히 그걸 펼칠 용기가 없었다. 나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보다 마침내 손을 뻗었다. 내가 10개 손끝이 닿는 순간 봉투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마치 아버지가 막 손에서 놓은 것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입구를 찢었다.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구겨진 편지, 다른 하나는 작은 영수증. 영수증? 왜 이런 걸 남겨두신 거지? 먼저 편지를 펼쳤다. 흔들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 자식들아, 이 글을 읽는다는 건 내가 이미 너희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먼저 미안하다. 나는 평생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줄 몰랐다. 나는
그 문장에서 숨을 삼켰다. 하지만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가난했고 무능했고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었다. 나는 있는 척하는 것보다 없는 척하는 게 덜 부끄러웠다. 내 손이 작게 떨렸다. 아버지는 평생 있는 척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그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려는 삶이었다. 자신이 가족에게 드는 비용조차 두려워한. 나는 다음 문장을 읽었다. 너희가 내 방 문을 안 두드릴 때 나는 마음이 놓였다. 내가 없어도 너희가 잘 지내는구나.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 나는 너희가 웃는 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채워졌다. 동생의 숨이 한순간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말이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 누군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더라. 5분이라도, 1분이라도.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었다. 나는 그 문장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동생도 한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삼키고 있었다. 그러나 편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몸이 많이 아팠다. 그런데 너희에게 병원비를 더 부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참고 또 참았다.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의사가 치료를 더 받으라고 했지만 너희 삶을 흔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내 몸을 그대로 세상에 맡겨버렸다. 동생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왜 말 안 했어? 나는 숨을 들이켜며 편지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그래도 나는 너희가 자랑스러웠다. 끝까지 내가 짐이 되지 않게 살게 해줘서 고맙다. 나 없이도 잘 살아라. 그리고 이 영수증은 내 마지막 부탁을 담은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을 보고 너희가 서로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방 안은 아무도 울음소리를 참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는지 이유가 너무 명확했다. 부담이 될까봐, 짐이 될까봐, 죽음까지도 혼자 감당한 사람. 나는 가슴이 미어질 듯했다. 하지만 편지보다 더 이상한 것은 영수증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영수증을 펼쳤다. 형, 뭐야 그거? 영수증에는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결제 3회.
금액 87,000원. 결제자 김남춘. 나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동생도 멍하니 말했다. 아버지가 요양보호사를 부르셨어? 나는 아직 덜 마른 손끝으로 영수증 뒷면을 뒤집었다. 거기엔 아버지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몸이 아플 때 혹시라도 너희가 눈치챌까봐 사람을 불렀다. 너희에게 부담 주기 싫었다. 내 마지막 일주일은 이분이 지켜주셨다. 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 그럼 아버지가 진짜 아플 때 우리 대신 낯선 사람이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 영수증은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보다 더 큰 칼이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우리 말고 남을 불렀다. 우리는 그 사실을 죽은 뒤에야 알게 된 것이다. 며느리가 입을 막고 울먹였다. 아버님이 어떻게 이렇게 혼자. 그 순간 내 입에서 힘없이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가족에게서 조용히 사라진 거야.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영수증 맨 아래 작게 적힌 글씨가 우리를 더 깊은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마지막 날, 내가 부탁한 한 가지가 있다. 그분이 말했다. 가족분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드릴게요. 그 말 전해졌을까? 아버지는 죽기 전 누군가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다. 그리고 그 말은 아직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마지막 목소리는 아직 이 집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영수증 뒷면의 마지막 문장은 온 가족의 심장을 쥐어짜듯 눌러왔다. 그분이 말했다. 가족분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드릴게요. 그 말 전해졌을까?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지만 그 부탁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누군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 그 요양보호사에게 나는 영수증을 힘없이 내려놓았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침묵을 깨기라도 하듯 동생이 낮게 속삭였다. 형, 그 사람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우린 들어야지. 며느리가 눈물로 가득한 얼굴을 들어 말했다.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우리 말고 남한테 마지막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나조차 숨을 삼키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자기 아픔을 알리지 않으려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피했다. 부담이 될까봐, 걱정시킬까봐.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은 가족이 아니라 남이 지켜봤다.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영수증 오른쪽 끝에는 작게 요양보호사 센터 이름이 적혀 있었다. 햇살 방문 요양센터. 딱 봐도 작고 오래된 동네 센터 같았다. 나는 손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네, 햇살 방문 요양센터입니다. 여성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말했다. 아, 예, 여기. 김남춘 어르신. 2주 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혹시 마지막에 뵌 요양보호사분 계신가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그분, 저희 직원 맞습니다. 잠시만요. 동생과 며느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연결해 드릴게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조금 맑고 나긋한 음성이었다. 여보세요? 김남춘 어르신 보호자분 맞으세요? 나는 목까지 차오른 무언가를 삼키며 말했다. 네. 제가 큰아들입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마지막까지 정말 고운 분이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어르신께서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동생이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제가 잊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꼭 전해줘야 한다. 그러셨거든요. 나는 숨도 못 쉬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요양보호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제가 그 말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날 바로 어르신이. 그녀는 끝을 말하지 못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그 말,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짧지만 가장 무게 있는 문장이 흘러나왔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떠나도 내 자식들 책임지지 말라고. 그 애들은 내가 사랑한 애들이니까. 라고. 나는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동생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아버지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미안하다가 아니라 사랑한다를 남긴 것이다. 부담 대신, 책임 대신, 분노 대신 사랑을 남겼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고 싶었던 사람. 나는 얼굴을 감싸며 목이 터지도록 울었다. 내 자식들 책임지지 말라. 그 말은 우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는 말이었다. 남겨질 가족이 서로 원망하며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마지막 부탁이었다.
요양보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흔들렸다. 어르신은 자식분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저 애들은 다 좋은 애들이다. 하시면서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르신의 마지막 표정은 편안했어요. 가족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집 안은 완전히 무너졌다. 동생은 고개를 숙여 울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그리고 나는 그 작은 방으로 돌아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에서 손을 천천히 뻗었다. 그 자리엔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작게, 정말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우리가 늦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사랑은 이 집을 흔들었고 우리는 비로소 울면서 깨달았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다. 가족을 사랑하다가 조용히 떠난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전해진 뒤 집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어딘가 울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건 방이나 거실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누웠던 작은 방으로 돌아갔다. 손바닥을 바닥에 대는 순간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지만 그 아래엔 이상할 만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아버지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 것처럼. 뒤에서 문틈이 조용히 열렸다. 형, 동생이었다. 그는 마치 10살 어린아이처럼 붉어진 눈으로 안에 들어왔다. 형, 나 왜 이렇게 무섭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가? 동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그대로 떨어졌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픈데 그걸 몰랐던 게, 난 그게 너무 무섭다. 내가 아버지를 외롭게 만든 사람이었던 게, 그 말은 칼처럼 심장을 베었다. 나는 천천히 동생의 손등을 잡았다. 우리가 아버지를 잃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려고 혼자 버틴 거야. 동생은 한참을 울었다. 숨도 못 쉬는 소리가 나올 만큼. 그게 정말로 필요한 눈물 같았다. 아버지는 평생 울음을 밖에 보이지 않던 분이었으니까 이제라도 자식들이 울어야 했다. 그 뒤로 며느리가 조용히 방에 들어왔다. 손에는 아버지의 수첩이 들려 있었다. 이 수첩, 그동안 왜 못 본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아버님이 불편하실까봐 저라도 좀 배려해야 한다 생각했던 게, 그게 배려가 아니라 외면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가슴에 꼭 붙잡았다.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라보셨는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제대로 마주본 적이 없었네요.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사랑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버릴 것도, 지울 것도 많았지만 아무것도 손쉽게 버릴 수 없었다. 작은 약 봉지 하나에도, 손때 묻은 컵 하나에도, 수첩과 연필 부스러기에도 아버지의 삶이 묻어 있었다. 동생이 바닥을 닦다 말고 말했다. 형, 우리가 너무 늦었냐? 나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다. 응, 늦었지. 동생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다. 근데 늦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야. 동생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대로 가면 우리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조용한 방이 될 거야. 며느리는 수첩을 내려놓고 말했다. 우리 아버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그 말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묵직했다.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을 한 번 더 떠올렸다. 내 자식들, 책임지지 말라고. 내가 사랑한 애들이니까. 그 말은 지금 와서 보면 유언이 아니라 기도에 가까웠다. 우리가 서로를 원망하지 못하게, 각자 괜찮은 사람이 되게, 이 집이 사랑을 잃지 않게 하려는 기도. 나는 그 말 앞에서 숨을 삼켰다. 아버지, 이제라도 들었어요. 이제라도 아버지 마음 알았어요. 눈물이 천천히 바닥에 떨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았다. 식탁엔 평소와 같은 반찬이 올랐지만 모두가 멍하니 젓가락만 만지고 있었다. 그러다 동생이 말했다. 형, 우리 아버지 방을 그대로 두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 방, 아버지한테는 가장 외로운 곳이었지만 그만큼 가장 오래 계시던 곳이잖아. 그냥 없애지 말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덧붙였다. 우리 그 방을 자주 열어봐요. 아버님 외로웠던 만큼 우리끼리라도 다시 외롭지 않게.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우리가 지키자. 그것은 약속이었다. 가족 모두가 세운 첫 번째 약속. 아버지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된 가족의 약속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방을 돌아보았다. 작은 창문, 멈춘 시계, 접힌 이불, 그리고 가족들이 몰랐던 아버지의 하루 기록들. 그 공간이 더 이상 슬픔의 방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마지막 가르침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우린 이제라도 당신이 남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게요. 그 말은 벽에 흡수돼 사라지는 듯 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울림이 남았다. 마치 아버지가
그 방 어딘가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것처럼 아버지가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아침 햇살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동안 이 방의 창문은 누군가에게는 그저 작은 유리 한 장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것을 그 작은 햇살 속에 아버지가 하루를 버텼고 웃음을 대신했고 자리 하나 지키고 있었다. 그날부터 집안의 모든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동생이 먼저였다. 퇴근하면 거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항상 아버지 방부터 들렀다. 아무도 없는 공간을 보며 그는 늘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 인사는 들리는 상대가 없는데도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며느리도 달라졌다. 예전엔 아이들을 챙기고 일상에 급급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문득문득 아버지를 떠올리며 집안 곳곳을 정성스럽게 정리했다. 특히 아버지가 좋아하던 따뜻한 보리차를 항상 끓여놓기 시작했다. 아버님이 따뜻한 차 좋아하셨잖아요. 우리도 자주 마셔요. 그 말은 어딘가 슬프면서도 집을 가득 채우는 은은한 온기 같았다. 놀라운 건 아이들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지만 며칠 지나자 작은 행동들이 달라졌다. 작은 손녀가 아버지 방 앞을 지나며 문틀을 톡톡 두드렸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아무도 가르친 적 없는 말이었다. 며느리가 눈가를 훔치며 아이에게 물었다.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거야? 응. 할아버지가 여기 계실 것 같아서. 그 말은 모든 어른들을 순식간에 울려버렸다. 아버지는 이 집에 계시지 않는데 아이에게는 그 존재가 여전히 집 안구석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느낌이었던 것이다. 그 순수한 한마디가 어른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따뜻하게 감싸줬다. 나는 어느 날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다. 건전지는 다 닳아 있었고 안테나는 반쯤 부러져 있었다. 그런데 라디오 뒤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저녁 뉴스 들으면 가족들 얘기 나온 것 같아 좋다. 우리 집 다들 잘 산다.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종이를 붙잡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우리 목소리가 아니라 뉴스 속 가족 이야기를 자신의 가족 이야기처럼 들으며 위안을 삼았던 것이다. 그걸 읽으니 이 집 안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혼자 계셨는지 모든 순간이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없이도 살았지만 아버지는 우리 없이는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동생은 갑자기 말했다. 형, 우리 저녁 같이 먹자. 가족끼리 식탁에 앉아도 그냥 앉아만 있던 예전과 달리 이번엔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다.
요즘 일은 어때? 몸은 괜찮아? 애들은 잘 크지?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같았다. 서로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 우리는 그걸 지금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며느리가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버님 방 문 닫지 말아요.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가 방에 혼자 계셨던 게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 우리가 닫을 이유가 없지. 나는 말했다. 문을 열어두자. 누구든 오가는 방이 되게. 그 말은 작은 선언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평생 열고 싶었지만 누군가를 방해할까봐 끝내 열지 못했던 그 문을 이제 우리가 대신 열어주는 것이다. 이 집에서 아버지 방은 더 이상 외로움의 방이 아니라 가족이 이어지는 방이 되었다. 며칠 뒤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가시던 동네 공원에 함께 갔다. 동생이 말했다. 형, 이 길 아버지가 매일 다니셨다더라. 며느리가 덧붙였다. 근데 어린아이들 놀이터 근처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구경하셨대요.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하루가 채워진다고.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아버지를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오는 듯했다. 그리고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아도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다. 항상. 그걸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그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말을 나누거나 그냥 바람을 맞으며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 방불을 끄기 전에 나는 조용히 방 안에 들어갔다. 그곳엔 아버지의 냄새도 체온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우리 이제 안 외롭게 살게요. 그리고 당신이 지켜보던 가족보다 더 좋은 가족이 돼볼게요. 그 말이 방 안 어둠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누군가 등 뒤에서 조용히 웃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이 집이 다시 따뜻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집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들을 천천히 쌓아갔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집의 온도가 달라졌다.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빈자리는 차갑고 어두운 구멍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자리였다.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 방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예전엔 그저 작은 햇살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나는 문을 천천히 밀었다. 거기엔 변한 것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침대 덮개 한 줄, 책상 위 먼지, 시계가 멈춘 자리, 작은 라디오, 구겨진 수첩.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온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그 수첩을 손에 들었다. 아버지의 삐뚤하고 조용한 글씨가 이상하리만치 크고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 집에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예전엔 그 문장이 아버지의 슬픔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처럼 보였다. 그 질문을 우리는 답해야 했다. 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았다. 손을 살짝 내리면 그분이 앉아 있던 허리 높이가 느껴졌다. 나는 어깨를 떨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 알아요. 당신이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부담 줄까봐, 짐 될까봐.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미워하며 흩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아버지, 당신이 원했던 그 가족, 이제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은 그 말을 깊숙이 품고 울렸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동생이었다. 그는 아버지 사진을 들고 있었다. 형, 이 사진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거 알아?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젊고 힘 있고 미소가 있었다. 우리한테는 아버지가 늘 등 굽은 노인이었는데 아버지도 이렇게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웃던 사람이었네. 그 말은 내 가슴 밑바닥을 건드렸다. 우리는 늘 현재의 아버지만 봤다. 지친 몸, 약해진 목소리, 작아진 뒷모습. 하지만 아버지도 한때는 누군가의 미래였고, 누군가의 자랑이었고, 누군가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왔다. 그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데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들고 들어왔다. 저 읽어도 될까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아버님, 저는 당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은 저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마주하지 못한 존재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아버님, 이제라도 배울게요. 당신처럼 누군가를 조용히 지켜보는 법을,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는 법을. 그 편지는 말수가 적었던 아버지를 가장 많이 울릴 말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들었을 거야. 며칠 후부터
우리 가족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다. 하루에 한 번, 아버지 방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아버지, 우리 다녀왔어요. 그 말은 종교나 의식이 아니라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한 연습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공백은 상처가 아니라 길이 되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더 따뜻하게 부르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훑었다. 그 페이지 아래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주 연한 자리 하나가 남아 있었다. 종이가 살짝 눌리고 살짝 젖은 흔적. 누군가 마지막 힘으로 손을 올렸다가 내려놓은 자리처럼. 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당신이 떠난 자리는 우리가 다시 살아갈 자리예요. 그 순간 창문에서 바람이 살짝 들어와 수첩의 페이지가 부드럽게 넘겨졌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듯했다. 아버지는 이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사랑을 남겼다. 가장 조용한 방에서 가장 깊은 사랑으로. 그리고 떠난 뒤 우리에게 남긴 건 단 하나였다. 서로를 외롭게 하지 말라는 마음. 나는 그 방을 나서며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이제야 배웠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있을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가족에게 오늘 어떤 말을 먼저 걸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사연 정류장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